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추석 연휴를 쉬고 돌아왔던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2%, 코스닥은 4%의 충격의 하락 속에 4분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발 악재 속에 우리 시장 속절없이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걱정입니다. 지금 고금리, 강달러 계조가 고착화내지는 장기화되는 것. 이게 시장의 염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간밤 미증시는 고용 둔화와 국제금리 하락에 상승 반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5%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증시 8과 함께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유튜브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경제TV 유튜브 함께 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고요. 자, 목요일장 증시 8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본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다행히 좀 돌았네요. 네, 오늘은 이제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 하락분에 비하면은 약소한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반등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를 좀 두고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좀 선방을 했고요. 뭐 주요 기술주들도 잘 올라와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뭐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AMD, 엔비디아까지 잘 올라와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이렇게 빠지던 이렇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오름세를 보였던 이 국채 금리까지도 오늘은 조금 진정된 모습을 보면서 좀 시장이 괜찮았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한 데에는 이제 또 고용 지표가 한몫을 해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츠 보고서 때문에 이제 고용 시장이 좀 이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견인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오늘은 이제 9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이제 고용 둔화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DP 이제 민간 고용 지표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시장 예상치는 15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고작 8만 9천 명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일부 덜어줬습니다. 최근 시장은 이제 물가 지표보다 이 고용 지표에 더 좀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물가 지표는 계속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제 하회를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도 그 반응이 좀 이제 미지근한데 이제 고용 지표는 조금만 예상치에서 좀 벗어나도 이제 시장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반응이 지금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제 또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고용 동향 보고서까지도 나올 텐데 여기서도 또 시장이 좀 크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비제조업 ISM 비제조업 지수도 좀 부진했습니다. 이제 전미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한 9월 비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이제 53.6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달에 이제 54.5보다 하락을 했고요. 예상치 딱 53.6에 딱 부합을 했습니다. 이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기준치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개월 연속 상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확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폭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국제 유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좀 크게 빠졌는데 이제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이제 계속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WTI 그리고 브렌트유 이제 모두 5% 이상씩 급락을 했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이제 또 휴가철이 끝났잖아요. 휴가철이 끝나면서 이 수요가 줄어든 점도 있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 탓에 미국 경기가 점점 둔화될 거라는 조짐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수요가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미국 휘발유 수요가 지난주보다 이제 거의 800만 배럴이 줄어들어서 올해 거의 최저 수준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번 3분기에 국제유가가 진짜 3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따라서 너무 비싸니까 또 너무 비싸니까 이 수요가 좀 줄었다는 점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정혜성 전문가가 말씀 주신 이런 거시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역시 악재가 나오고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은 이렇게 튀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bad is good 이렇게 전형적으로 지금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시장이 돼버리는데 말이죠. 그런데 개별 기업들도 좀 다르죠. 개별 기업들은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튀잖아요. 근데 오늘 구글이 스마트폰 새로 좀 출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구글에서 신제품인 이제 픽셀 8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픽셀 8은 기본 모델이랑 프로 모델 이렇게 두 개의 라인업을 내놨는데 이 두 모델 모두 1년 전보다 각각 이제 $100씩 인상이 되면서 $699 그리고 $999 이렇게 좀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뭐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번에 구글이 자체 개발했던 이 AI 칩이 탑재가 됐고 뭐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 이런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전 판매 들어갈 예정이고요. 뭐 아쉽게도 이제 한국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미국 내에서 픽셀폰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얼마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도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애플의 팀쿡 CEO가 최근에 이제 51만 주, 애플의 주식 51만 주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은 이 팀쿡이 51만 주 애플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세후 총 4,150만 달러를 현금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 매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경기 침체랑 뭐 실적 부진으로 뭐 자신의 영복을 40% 이제 삭감하겠다고 밝힌 지난 1월 이후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 팀쿡이 이 애플 주식을 매각한 거는 이제 사실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반년 이상 지났던 이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기차 쪽도 오늘 전반적으로 니콜라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좀 올랐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9% 넘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이제 16,000대 가량의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이 중 15,500대 넘게 판매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고요. 따라서 이 리비안은 올해 5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고 골드만삭스에서도 리비안의 목표가를 $24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더나 쪽도 이슈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모더나는 코로나19랑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이 독감, 인플루엔자를 모두 겨냥을 한 복합 백신이 임상 중간 결과가 지금 긍정적이라는 소식에 오늘 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 복합 백신의 경우에는 이제 고령자들의 A형, B형 독감에서 좀 큰 효과를 보였고, 뭐 앞으로 2년 뒤에 2025년 가을쯤에 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기업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뉴스들이 많고 주가가 좀 올랐다. 그래서 제 넥타이가 녹색인데요. 미국은 이제 올랐다는 표시가 녹색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녹색으로 좀 골라 매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시황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은 이제 오늘은 좀 자리를 잡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제 28,000달러를 이제 넘기기도 했었던 이제 비트코인인데 현재는 27,8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증시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알트코인들도 보시면은 오늘은 좀 상승하는 코인들이 비교적 좀 우세하고요. 자, 암호화폐 시장이 이번 하반기 들어서 영 좀 지지부진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위험 자산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아져서 유동성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반등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 큰 호재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계속 뒤로 이제 연기가 되고, 그리고 고금리에다가 미국 국채금리까지 이렇게 역대급으로 좀 오르고, 이렇게 악재가 계속 잔존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투심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좀 상승할 만한 이런 모멘텀이 나와줘야 본격적인 반등,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최근 상승했던 이 이더리움 선물 ETF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미국 자산 운용사 발키리가 지난 2일에 비트코인 선물 ETF에다가 이더리움 선물 계약을 추가해가지고 출시를 했고, 뒤에서 바니크, 프로쉐어즈도 이더리움 선물 ETF를 출시했는데 영 반응이 좋지 못하다고 하네요.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이제 이 이더리움 선물 ETF 거래량은 통상적인 이제 신생 ETF 출시 초기와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 과거에 이제 프로쉐어즈가 비트코인 전략 ETF를 출시했던 때와 비교하면 비교적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흥행을 끌지 못한 점도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산 운용사들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선물 ETF나 이렇게 좀 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제 거래소들까지도 이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빗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거래 수수료가 0.04%에서 0.25% 수준이었는데 어제 6시 이후에 이제 0%로 바뀌었고요. 기간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따로 이제 공지가 올라올 때까지 이제 거래 수수료가 무료다. 고객센터 메뉴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거래 수수료 없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일찍부터 고생해주신 정혜성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관우 앵커께서 녹색 넥타이 메고 오셨는데 똑같이 초록색 셔츠를 입고 와주셨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주제는 미 국채 쇼크의 모기지 금리 연 8% 위협으로 헤드라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년 고점 모기지 금리가 2000년 이후에 처음 7.5%를 넘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금리 급등에 주택 구매 활동 포기도 급증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채 얘기부터 한번 더 들어볼까요? 사실 지금 증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국채금리 수익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조금씩 갈리다 보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해야 될 점은 국채금리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점은 10년물이라는 점. 사실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국채금리 쪽에서 특히 10년물이라고 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쉽게 표현하는 이게 보통적인
그 국채 금리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 특히 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국채 금리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도 오르고 있고 장기도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점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7%를 넘어서 4.8%를 도달했다는 점. 물론 어제 같은 경우 4.8%를 도달했고 오늘 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ADP 비농업 지수가 생각보다 좀 나쁘게 나오면서 특히 임금도 감소하고 있고 1.1 자리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4% 하락한 4.735%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하락을 했다 해서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안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쉽게 꺾일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먼저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던 이유가 물가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 연준이 좀 우리한테 확신을 줬으면 좋겠는데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11월 동결할지 아니면 동결을 하지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줄 필요가 있고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도 조금 더 확신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사실상 그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내렸던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렸던 ADP 비농업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신뢰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졸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는 좀 상반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 쪽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고용 쪽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본다면 내일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내일은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다음 주에는 또 어떤 CPI가 나올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지금 당장 만족을 할 필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 셧다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하원 의장이 해임을 당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점. 하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가 않고 그 맥킬리 의원이 의장직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행 역할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장기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 특히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 쪽에서 좀 더 전쟁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예산안이 만료가 되는 11월 중순까지는 좀 계속적인 불확실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셧다운 우려가 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뭐 신용평가사 무디스 쪽에서 미국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연결지어서 본다면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조금 더 내려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국채금리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채금리에도 주목을 해야 하지만 지금 또 문제가 환율도 문제잖아요. 이 부분 역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채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사실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내려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107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지난해 11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105달러 정도를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라인대를 돌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의 굉장한 불안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지금 환율적인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국채금리에 더해서 환율적인 부분까지 조금 더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우려가 나오는 게 외국인 수급에 대한 우려. 실제로 지난 9월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이 좋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 실제로. 지난 9월 동안은 우리 증시가 굉장히 많이 겪었듯이 트레이딩 장세, 테마 장세도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게 나오는 테마가 아니라 하루 반짝했다 사라지는 굉장히 짧은 호흡의 트레이딩 장세이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부족했습니다. 10월 들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환율이 좀 높게 유지가 된다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도 사실 그리 긍정적이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율이 1,350원을 좀 돌파를 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환율이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환차손에 대한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오기 쉬운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지수가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쪽에서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금 시장이 바닥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긴 하고 바닥에 대한 타이밍은 맞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섣부르게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게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 하지만 지금 그리 상황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 특히 9월 코스피 지수와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봤을 때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지금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로 외국인 수급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특히 9월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자가 2조 원 정도 매도를 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고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이탈을 좀 더 가속화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어제 증시도 봤을 때 외국인 현물, 선물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이를 개인이 받아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흐름들의 연속성이 언제까지 나올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증시가 굉장히 낙폭이 컸어요. 그러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증시가 완벽한 바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물론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내일 고용 동향 보고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다음 주에 나올 CPI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PBR로 따졌을 때 증시 전반적으로 0.9배 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매수를 해볼 타이밍이긴 하지만 지금은 스터디를 하는 구간이지 당장에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3분기 실적 발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내일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조금 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타이밍상 오른 거일 수도 있고
삼성전자 내용 때문에 오른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타이밍상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크론 실적 나왔을 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 3분기 좋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알고 있고 물론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상황을 봤을 때 현물 올라가고 있고 재고 상황 낮아지고 있고 4분기부터 좋아진다는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게 과연 지금 증시를 반등시켜줄 트리거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강한 반등의 트리거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적 반등으로 인해서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굉장히 강한 반등의 트리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시장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발표 외에 조금 더 주목해 볼 점은 삼성전자 발표 이후에 다양한 기업들에서 발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처럼 실적 3분기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옆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볼 점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구간에서 우리 김시은 팀장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반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실적이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을 하향 조정한 부분도 있었고요. 막연하게 여기에 기대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매크로 상황도 역시 불안정한데 여기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뽑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쪽 보면은 수출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또 수출 기업들이 고환율의 수혜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달러로 받다 보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쪽에 접근을 해본다면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쪽 그리고 지금 증시 상황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이슈에 더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고환율 수혜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려보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대표적인 섹터가 자동차, 변압기, 화장품, 라면 이런 쪽입니다. 사실 실제로도 이런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어제 증시에서도 굉장히 주가가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만큼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동안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서 갖고 와야 하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쪽 섹터를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선 그 자동차 섹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하반기 역대급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이버에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뉴스를 치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삼성전자 반도체 쪽 실적에 대한 내용, 3분기 실적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줄을 이루고 있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현대차 기아 하반기 역대급 실적.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한 실적 내용이 계속해서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8월, 9월 실적 시즌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동차 섹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뉴스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시즌이 되면 자동차 섹터 쪽에서의 호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듯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3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판매량도 좀 좋게 나오고 있는 편. 특히 뭐 미국 쪽에서의 판매량은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미국 실적 중에서 최다 판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친환경차 같은 경우도 계속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우려를 하고 있던 전기차 IRA 법안 때문에 잘 팔지 못한다는 우려,
그 우려는 좀 조금씩 해소시키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쯤에는 IRA 법안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많이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배당에 대한 매력도까지 더하게 된다면 지금 하반기에서 실적도 좋고 배당도 좋고 특히 고환율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은 가장 먼저 자동차 섹터가 먼저 떠오른다. 특히 실적 대비했을 때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현대차, 기아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섹터로는 변압기 섹터입니다. 변압기 섹터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변압기 섹터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저는 여전히 대다수의 종목군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변압기 PPI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변압기 단가도 그거에 따라서 함께 우상향할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변압기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수요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어서 인프라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고 있고 특히 노후화된 공급망 이런 거를 계속 교체를 하려는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변압기 섹터가 쉽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앞으로 지금 당장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하반기 실적도 잘 나올 수 있고 내년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는 쪽은 단연 변압기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이런 종목군들 편하게 모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는 화장품 섹터인데 화장품 섹터가 전거래일은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화장품 섹터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재 면세 쪽이라든지 카지노 이런 쪽에서도 낙폭이 좀 굉장히 과하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추석이 지나고 나서 선반영 그 문제의 선반영이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 모멘텀 선반영으로 인해서 주가의 낙폭이 좀 크게 나왔다는 점. 물론 단기간에 화장품 섹터도 그렇고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난 9월 동안에 강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전거래일의 차익 매도가 좀 과하게 나왔다는 점. 그런데 오히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중국 모멘텀 외에도 수출에 대한 모멘텀, 특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제품을 제치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수입 화장품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출 쪽에서의 수혜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낙폭이 과하게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이런 점을 좀 이용을 해서 매수의 타이밍으로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매수보다는 조금 더 자리를 잡은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기아라든지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야 지금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낙폭이 크게 나오진 않다 보니까 지금 천천히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이긴 하지만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와주기도 했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평선이라든지 주요 지지대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서의 반등 흐름들이 살짝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보는 타이밍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ODM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현재 주가의 차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쪽은 VT라는 기업이 아닐까. ODM 기업은 아니고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기업인데 VT라는 기업이 리들샷이라는 제품을 냈는데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없어서 못 판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리포트를 보면은 화장품 섹터에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공급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화장품 섹터 쪽에서는 VT라는 기업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라면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라면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몇 개 안 되는 종목에서 오른 종목입니다. 실제로 어제 200개 좀 넘는 기업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 라면 섹터가 좀 속해 있다는 점.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에 대한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강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쪽에 대한 차트 흐름들이 전고점을 뚫어주려는 N자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 라인대를 뚫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라면 섹터 같은 경우도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라면 섹터가 실적이 잘 나옵니다. 특히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한데 라면 sek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NS에 대한 영향, 유튜브에서는 불닭볶음면 먹기 챌린지 이런 것도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은 너구리라든지 특히 영화 쪽에서의 라면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라면을 찾는 소비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고 특히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쪽에서의 출하량 이런 거를 봤을 때 라면 같은 경우에는 수출적인 데이터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삼양식품과 농심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삼양식품 쪽에서 라면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농심이 라면에서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볼까라고 보면은 가장 먼저 농심 먼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환율 수혜주 그리고 수출주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중에는 자동차와 변압기 그리고 화장품과 라면 섹터를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그중에서 탑픽 종목들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더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오늘 상장되는 주식이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펀더멘털로 기아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관심들이 상당히 많죠. 오늘 이제 상장이 돼가지고 장 초반에 상당히 변동성이 있고 관심 종목 거의 1등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이 회사는 협동 로봇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1위, 글로벌로 4위 정도, 중국 제외했을 때 말이죠. 이 정도로 그 마켓 시어, 그러니까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휴게소나 이런 데 가시면은 커피
타주는 로봇 있죠? 이런 게 다 협동 로봇이고요. 근데 뭐 식당에도 이제는 이제 쓰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장이나 이런 제조업체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이나 서비스 현장에서 다 이런 협동 로봇이 쓰이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봤을 때 협동 로봇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을 하는데 공모한 그 지분율이 거의 25%거든요. 그러니까 락업을 기관에서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유동 물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25% 정도는 이렇게 유동 물량이 나와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 오늘 이제 시장의 이제 스타트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지금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이 좀 안 좋았고 로봇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오늘 뭐 따블 간다, 따따블 간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계속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하는 욕구도 있을 거고 또 여기서 추경 배수해가지고 좀 단기 차익을 좀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두산 로보틱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두산 로보틱스는 아까 시장 점유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을 제외했을 때 전 세계 4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17년에는 9위권에 있던 회사가 19년부터 벌써 4위권을 이렇게 갑자기 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19년, 20년 계속 이렇게 늘고 있어서 연평균 매출 성장이 46% 정도 이렇게 나온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산업용 로봇,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반도체 현장이나 이런 모든 현장에서 보는 건 산업용 로봇이거든요. 되게 크고 비싸고 무겁고 이렇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협동 로봇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소형이고 공간 점유율도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델별로 좀 다릅니다만은 이게 가반 그 로드라고 하죠.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이게 3에서 25kg 정도 이렇게 됩니다. 조금 낮죠. 이 산업용보다는 좀 낮습니다만은 뭐 사람하고 같은 작업 공간에서 여러분들 식당에서 로봇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시죠. 같이 공유도 할 수 있고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여기거든요. 그럼 로봇이 도대체 얼마냐 이런 건데 로봇이 대당 2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이 정도를 합니다. 감속기라는 게 로봇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감속기가 뭐 쓸 수 있는 게 한 5년 정도라고 보면 연간 뭐 많아야 1,200만 원 정도로 사람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협동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주 여러분들이나 뭐 제조 현장에서나 여러 가지 이제 노사 이슈가 있다고 할 때는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제목을 아주 거창하게 다뤘죠. 위대한 출사표 그래가지고 이 두산 로보틱스를 아주 좋게 봤는데 제품 라인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국내보다는 앞으로는 유럽이나 북미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뻗어 나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회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무슨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수주를 받은 SI 업체 그러니까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죠. 이 SI 업체한테 그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SI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판매망을 넓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 흐름이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고 25년 가면서부터는 영업이익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는 선도주자의 화려한 데뷔다. 오늘 데뷔전 하는 날이죠. 그래서 25년도에 이제 좀 OP 마진이 플러스로 돌고 26년도에는 14%까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대비해서는 26년 매출이 거의 4배 반 이상 폭증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공모가가 26,000원에 올라왔는데 지금 목표 주가는 조금 낮아 보이죠. 26,000 대비해서는 더블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29,000원 정도로 적정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은 로봇 대장주들이 변화를 할까 이런 거에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T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계열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보면 평균 30%는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가장 많이 빠진 게 SPB테크네요. 46% 빠졌고 대장주 역할을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7% 이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 빠졌는데 그럼 두산 로보틱스는 어디에서 오늘 장중 변동성을 보일까요?
장중에는 뭐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래서 제가 펀더멘탈, 기초 체력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금년 매출은 6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메리츠증권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매출을 예상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순위로 봤을 때는 지금 4위 정도의 매출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내년 매출은 이제 1,000억이 넘어가게 다들 잡고 있습니다. 근데 1,000억까지 가려면 벌써 뭐 거의 100%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걸 제치고 그러면 2위권이나 3위권 여기로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이죠. 금년에 메리츠증권은 23% 마이너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5년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자 전환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SR 영업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이 회사가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디냐 이렇게 보는 지표인데 지금 26,000원에 올라온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PSR 한 28배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28배라고 하면은 제조업 평균이 1배가 안 됩니다. 1배가 안 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177배, 지난번에 200배가 넘어갔었죠. 뉴로메카 40, SBB테크 39, 여기보다는 좀 낮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3만 원 가면 PSR이 33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만 5천 원 갔다 그러면 38배 그 정도에서 SBB테크, 뉴로메카 여기 근처에 근접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유지될지 안 될지는 수급에 좀 따라 다르겠죠. 조금 강세 마인드로 좀 보시고요. 자,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26,000원에 가면 1조 6천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3만 원 가면 1조 9천, 3만 5천 원 가면 2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2조 7천인데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한쪽을 덜고 한쪽을 가져가고 이래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많이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좀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두산 로보틱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어제 주가가 우리 시장 코스피 2%, 코스닥 4% 이렇게 빠지는데 기아 괜찮았습니다. 제가 기아 가져온 지가 벌써 지난주에 가져오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매크로 충격에도 견디는 기아, 미국발 악재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고금리 얘기도 있고 달러도 강달러 가면서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 타겟이죠. 많이 팔아야 되는데 거기를 지금 견뎌내고 있다. 기아 주가 보시면 빨간 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조금씩 아무래도 충격을 받는 반면에 기아는 잘 견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배당주로도 적격입니다. 지금 이미 벌써 이제 10월 달이 시작됐잖아요. 4분기입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 이 회사 거의 6%에 가깝게 나올 거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5%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평균의 배당 수익률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환경에서 6%의 배당 수익률이다? 괜찮죠. 그리고 PER, PBR 이런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로도 적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이투자증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부가 가치 차량, SUV나 뭐 EV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믹스가 좋아질 건데 한쪽에서는 인센티브 부담은 좀 상대적으로 덜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전환 국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DB금융에서는 4분기 한국에서는 EV4 그리고 중국에서는 EV5 나올 건데 지금 현재 아주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이다. 그래서 4분기가 전기차의 변곡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이 상당히 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가운데 정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주가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ER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낮습니다. 3.6배 상당히 낮죠. 현대차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2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52% 남아있는 기아까지 해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두산 로보틱스, 펀더멘탈로 기아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민간 고용 둔화와 금리 하락의 상승 반전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 쇼크의 모기지 금리 연 8% 위협, 오늘을 일면 고환율 수혜주, 수출 호조 이끄는 네 가지 섹터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오늘 상장합니다. 협동 로봇주의 선두주자죠. 개정부터 끝까지 주가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저평가 고배당주, 실적주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죠. 펀더멘탈로 기아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